결혼 7년 차의 나는 그 가게를 아빠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 여기며 지켜왔다. 논현동 구시장 골목에 있는 작고 월세도 얼마 안 되는 가게였지만 녹슨 셔터를 밀어 올릴 때마다 아빠의 몸에서 나던 소주 냄새와 쇳내 섞인 채취가 훅 파고드는 듯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죽은 사람이 남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냐. 그거 팔아서 우리 재민이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나 보태주는 게 맏며느리 된 도리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심지어 부동산 매매 위임장까지 들이밀며 내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게끔 모든 판을 짜놓은 상태였다.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쳤다. 그래요. 이혼은 해도 그 가게는 절대 못 팝니다. 늘 그렇듯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한 돌발 행동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문틀에 머리를 찍고 말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밝아지는 찰나 최서연은 재빨리 알람 정지 버튼을 눌렀다. 징 하는 진동이 채 반도 울리기 전이었다. 옆에 누운 남편 강재현은 몸을 뒤척이더니 어깨까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5시 40분 마포구에 있는 17평짜리 낡은 빌라에는 가끔씩 냉장고 모터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감돌았다. 서연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이불을 걷어내고 거실화에 발을 꿰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닥 냉기가 발목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는 거실 메인 조명을 켜는 대신 주방 싱크대 위쪽에 달린 조그만 보조등만 켰다. 도마 위에는 어젯밤 미리 씻어서 썰어둔 채소들이 놓여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켜자 푸른 불꽃이 프라이팬 바닥을 날름거리며 핥았다.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넣고 볶았다. 주걱이 프라이팬 테두리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최대한 억눌렀다. 15분 뒤 보온 도시락통 첫 번째 칸에는 하얀 쌀밥이, 두 번째 칸에는 밑반찬 몇 가지가 가지런히 담겼다. 이것은 결혼 7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그녀의 아침 일과였다. 재현은 고양시에 있는 중형 물류센터의 창고 관리 주임이었고 서연은 같은 회사의 회계팀장이었다. 비록 같은 건물로 출근하지만 부서도 다르고 점심시간도 엇갈렸기에 도시락을 싸다니는 것이 식비를 가장 확실하게 아끼는 방법이었다. 매월 10일이면 어김없이 은행 계좌에서 120만 원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쑥쑥 빠져나갔으니까. 도시락 가방을 챙긴 서연은 손을 씻고 물기를 꼼꼼히 닦아냈다. 상부장에서 약국 마크가 찍힌 비닐봉지를 꺼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 그리고 관절염 캡슐.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알약들을 까서 요일이 적힌 아침 저녁용 플라스틱 약통에 나누어 담았다. 잠옷을 벗고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은 그녀는 소분한 약통과 갓 나온 두부 한 모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서연은 2층에,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는 3층에 살았다. 걸어서 딱 30초 거리. 302호 문 앞에 선 서연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딕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집안에는 한약 다리는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꿈속이었다. 서연은 주방으로 향해 두부를 냉장고 맨 윗칸에 넣고 식탁 한가운데 놓인 머그잔 옆에 약통을 반듯하게 내려놓았다. 잔 밑에는 시어머니가 어젯밤 남겨둔 쪽지가 깔려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퇴근할 때 대파 2단 사와라. 흙 묻은 걸로 사야 한다. 서연은 쪽지를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 지체 없이 뒷걸음질 치듯 현관을 빠져나왔다.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까지 조심조심.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줌의 불필요한 소음도 내지 않았다. 3년 전 서연의 아버지 최상호 씨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서연은 유산공증서 한 장을 손에 쥐었다. 그것은 서울 중구 논현동 구시장 골목에 있는 12평짜리 낡은 상가에 대한 권리였다. 매월 15일이 되면 서연은 점심시간을 쪼개어 지하철을 타고 논현동으로 향했다. 오늘이 바로 그 15일이었다.
오래된 시장 입구,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이 바닥으로 비릿하고 짠 물을 휙휙 끼얹고 있었다. 서연은 물웅덩이를 피해 골목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상가는 골목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도 변변찮고 1년 내내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는 조그만 공간. 지금은 호떡을 구워 파는 할머니가 새를 들어 있었고 매월 월세는 80만 원이었다. 강남 한복판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이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월세를 올릴 생각이나 가게를 처분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30년 전 아버지는 군대 제대 후 받은 정착금으로 이 자리를 샀다. 시장이 북적이던 그 시절 아버지는 이곳에서 철물점을 운영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왔네. 호떡 할머니는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기름진 밀가루 반죽을 누르개로 꾹 누르며 반색했다. 앞치마에 쓱쓱 손을 닦은 할머니는 잔돈통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번 달 월세 맞는지 세어봐라. 안 세어봐도 맞겠죠. 할머니의 서연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안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어젯밤에 내가 싹 쓸어놨어. 할머니가 턱짓으로 가게 안쪽을 가리켰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틀어 녹슨 셔터 아래를 비집고 들어갔다. 반쯤 내려온 셔터 자물쇠 고리에는 투박한 용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10여 년 전 시장에 도둑이 들끓자 아버지가 밤을 새워가며 직접 용접기를 들고 튼튼하게 보강했던 흔적이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그 거친 용접 자국 위를 2초가량 쓰다듬었다. 손끝에 묻어난 녹가루에서 오래된 쇠붙이의 비릿한 냄새가 났다. 가게 안은 어둑어둑했고 밀가루를 담았던 종이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안쪽 벽에 바싹 붙은 곳에는 낡은 붉은색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가게를 볼 때 늘 앉아있던 지정석이었다. 서연은 다가가 그 의자를 빼고 앉았다. 의자 맞은편 벽에는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나눠준 오래된 벽걸이 달력이 걸려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둥글게 말려 누렇게 바랜 그 달력은 3년 전 그 해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다. 붉은색 수성펜으로 동그라미가 크게 쳐진 날짜. 아버지가 췌장암 확진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호떡 뒤집는 소리를 들으며 휴대폰을 꺼내지도 시계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10분을 고요히 머물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자락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밖에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일요일 점심은 일주일 중 식탁이 가장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 서연은 핏물을 뺀 고기로 갈비찜을 푹 끓여내고 짭조름한 생선 몇 마리를 노릇하게 구웠다.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재현이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다급하게 2번 연속으로 딩동딩동 누르는 소리였다. 서연은 쥐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한가득 쥔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가 서 있었다. 봉지 안에는 귤이 가득했다. 은퇴 전 강동구의 한 피부과에서 데스크 접수원으로 일했던 시어머니는 올해 61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늘 머리에 잔뜩 볼륨을 넣고 쨍한 붉은색 립스틱을 칠하고 다녔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 몸을 옆으로 비켜섰다. 과일가게 앞을 지나다 귤이 쌩쌩해 보여서 좀 샀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자마자 현관 신발장 위에 귤 봉지를 툭 던져놓고는 곧장 식탁으로 직진해 의자를 빼고 앉았다. 차려진 음식들을 쓱 훑어보기만 할 뿐 수저는 들지 않았다. 수저 하나 더 놓을게.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다. 난 밥 먹고 내려왔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재현의 시선을 가로질러 막 앞치마를 풀고 있던 서연에게 눈길을 꽂았다. 재현 애미야, 부산 떨지 말고 너도 좀 앉아봐라. 서연은 앞치마를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논현동 그 상가 말이다. 이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놔라. 이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어떤 밑밥도 없이 마치 묵직한 쇠망치로 식탁 한가운데를 내리치듯 튀어나왔다. 물컵을 향해 뻗어가던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우리 재민이 혼사, 더는 미룰 수 없잖니. 시어머니는 자기 손톱에 큐티클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수빈이 쪽 부모가 아주 난리다. 신사동 네일샵에서 일하면서 얼굴도 반반하고 조건도 괜찮은 아가씨가 우리 재민이를 만나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올해 안에는 무조건 식을 올려야 한다고 펄펄 뛰어. 시동생 강재민은 올해 28.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홍대 입구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 알바만 전전하는 처지였다. 여자친구 이수빈과 만난 지는 고작 반년 남짓인데 시어머니는 결혼 일정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내가 노원구 쪽에 봐둔 다세대 주택이 하나 있다. 10평짜리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라더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쳐들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 손에 쥔 돈은 4천만 원이 전부야. 모자란 돈은 내가 그 상가 팔아서 보태면 딱 아기가 맞겠더구나. 서연은 허공에 떠있던 손을 거두어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았다. 손가락 끝이 무의식적으로 바지 원단을 긁어댔다. 어차피 그 낡아빠진 상가, 한 달에 80만 원 받아봐야 관리비 떼고 나면 껌값도 안 되는 거이네. 친정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곳을 껴안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죽은 사람이 남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 말은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바늘처럼 서연의 귓바퀴를 뚫고 들어왔다. 숨이 턱 막히고 목구멍 깊은 곳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접시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옆에 앉은 재현의 손에는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은 허공에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고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린 국물이 밥그릇 위로 툭툭 떨어지며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말도 얹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알고 진행하마 시어머니가 바지 주름을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당장 근처 부동산부터 돌아볼 테니 너는 명예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나 미리미리 떼놔라.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식탁 위 갈비찜의 온기도 차갑게 식어갔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두 손을 꽉 맞잡고 있었다. 손바닥 안쪽에는 이미 깊고 붉은 손톱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그 일요일을 기점으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 월요일 아침 7시 15분인 서연이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가장자리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시어머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내가 아는 부동산에 찔러봤는데 논현동 그쪽 시세가 대충 1억 정도 한단다. 재민이 전세금으로 아주 맞춤이네. 오늘 당장 집문서 복사해서 가져와라. 서연은 입안에 거품을 뱉어내고 찬물로 세수를 했다. 턱을 타고 흐른 물방울이 세면대 구멍으로 똑똑 떨어졌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낮 12시 30분 물류센터 회계팀 사무실. 직원들 모두 제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중이라 사무실에는 무언가를 씹는 소리와 간헐적인 마우스 클릭 소리만 맴돌았다. 그때 서연의 책상 위에 있는 내선 전화기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아침에 메시지를 보낼 때보다 2옥타브는 좋게 올라간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너 재현이랑 얘기는 끝냈니? 고요한 사무실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찌르듯 울려 퍼졌다. 수빈이 엄마가 어제 저녁에 또 전화를 해서 닥달을 하잖니. 사돈댁에서 도대체 성의를 보일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이야. 그렇게 조건 좋은 아가씨가 굴러들어왔는데 너희가 미적대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쩔 테야. 넌 명색이 맏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태하태평이니? 어머니, 저 지금 업무 중입니다. 서연이 전화선을 손가락으로 꾹 쥐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업무는 무슨 얼어 죽을 업무. 한 달에 그깟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서 어디다 쓴다고 그래? 퇴근하자마자 곧장 우리 집으로 올라와라.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서연이 수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자 옆자리의 인턴 사원이 눈치를 보며 힐끔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빽빽한 회계 장부 숫자들만 응시했다. 창백한 모니터 불빛이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밤이 되자 압박은 한층 노골적으로 변했다. 저녁 9시
서연이 막 세탁기에서 축축한 빨래를 꺼내 다라이에 담았을 때였다. 딩동딩동. 시어머니가 밀고 들어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출력물 뭉치를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동댕이 쳤다. 이게 우리 재민이가 점찍어둔 그 다세대 주택 평면도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톡톡 쳤다. 정남향이라 볕도 잘 들고 지하철역이랑도 코앞이야. 내가 봐라. 얼마나 번듯하고 좋니? 서연의 손에는 여전히 물기를 머금은 빨래가 가득 담긴 대야가 들려 있었다. 대야 바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거실 마룻바닥을 짙게 적셔가고 있었다.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서연이 바닥의 물자국으로 시선을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 시어머니의 언성이 벼란간 천장을 뚫을 듯 높아졌다. 새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이 평면도를 찢어질 듯 삿대질했다. 너는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야. 시댁일이 곧 내일이라는 걸 몰라? 아니면 그날가 빠진 상가를 내 죽을 때 관짝에라도 싸들고 갈 작정이냐? 우리 재민이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하면 그건 다 형수인 내년 책임인 줄 알아. 시어머니가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뒤 거실은 다시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서연은 묵묵히 대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젖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건조대에 널기 시작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초겨울의 칼바람이 물기 묻은 손등을 때렸지만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그 빨래 대야의 무게가 유독 천근만근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토요일 오후, 이번에는 압박의 주체가 바뀌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서연은 행주로 식탁을 닦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시동생 재민과 그의 여자친구 수빈이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우 세트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형수님, 주말에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재민이 신발을 벗으며 몹시 자불안석인 듯 두 손을 비벼댔다. 뒤따라 들어온 수빈은 긴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연은 두 사람을 거실 소파로 안내하고 주방으로 가서 보리차 3잔을 내왔다. 세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다.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은 재현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볼륨을 1단계로 줄여놓은 골프 중계방송만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덤덤한 중계 멘트만이 거실의 공백을 메웠다. 형수님의 재민이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제가 정말 염치 없는 놈이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 평생의 결혼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저랑 수빈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그때 수빈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긴 속눈썹 끝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언니, 저 정말 돈 밝히고 그런 속물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자 쪽에서 전세 보증금 하나 변변하게 못 해오면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빈이 훌쩍이며 콧물을 삼켰다. 띠딕, 띠딕.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것이 틀림없었다. 이거 봐라, 봤지?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눈물 짓는 수빈을 가리키며 서연을 향해 쏘아붙였다. 애가 속이 타서 오는 거 안 보여? 넌 그 죽은 귀신이 남긴 흉물스러운 가게 하나 끌어안고 멀쩡한 내 새끼 평생 호라비로 늙어 죽게 만들 참이냐?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래?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서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허벅지 위에 올려둔 상태였다. 그녀의 손톱이 다시 한번 손바닥 안쪽을 파고들며 지난번보다 훨씬 깊고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붉은 흉터를 남겼다. 그녀는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도 눈물을 쥐어짜는 예비부부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는 오직 한 사람, 남편 재현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재현은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 골프공이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그린 위에 툭 떨어졌다. 그의 상체는 모니터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 마치 경기에 흠뻑 빠진 사람 같았다. 하지만 리모컨을 움켜쥔 그의 손등에는 핏대가 툭 붉어져 있었다.
재민과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나설 때까지 재현은 단 한 번도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재현이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며칠 뒤 깊은 밤, 서연은 며칠째 내린 비 탓에 퀴퀴한 냄새가 나는 덜 마른 빨래들을 베란다에 다시 널고 있었다. 안방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얇은 틈을 보이고 있었다. 그 틈새로 재현이 억눌린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상가는 서연이 아버님이 남기신 유품이라고요. 그 사람 코너로 몰지 마세요. 허공으로 빨랫감을 털어내려던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셔츠를 쥔 채였다.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마누라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걔 제 아내예요. 친정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고요, 엄마.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방문 틈을 넘어 베란다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울음 섞인 악다군이었다. 너 아주 그 앙큼한 년한테 단단히 세뇌당했구나. 이 천하의 몹쓸 불효자식아. 널 여태껏 걷어 먹이고 입혀서 키운 게 누군데 이래? 땡전 한 푼 없이 우리 집에 시집 온 년이 집안이 이렇게 절박한데 지명의로 된 가게 하나 못 내놓겠다고 버텨?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재현은 오랜 시간 입을 다물었다. 방 안에는 무겁고 밭은 숨소리만 가득 찼다. 알겠습니다. 그는 결국 체념한 듯 네 글자만 내뱉고 통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열린 문틈 사이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재현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등을 둥글게 만 채 마치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덩이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베란다 창틀 뒤에 선 서연의 손에 들린 셔츠 끝자락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 손목을 적셨다. 물기는 피부를 타고 소매 안쪽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그 소름 끼치는 냉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짙은 어둠 속에 서서 축축한 셔츠에 물기를 꽉 짜내어 건조대에 널었다. 절정의 폭력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목요일 저녁, 월말 회계 결산 탓에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한 서연이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였다. 늘 하던 대로 도어락 덮개를 위로 밀어 올리고 익숙한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딕,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싶어 다시박 번호를 눌렀다. 띠딕,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서연은 폐부 깊숙이 찬 공기를 들이마신 뒤 초인종을 눌렀다. 세 번째 초인종이 울리고 나서야 철컥 하고 문이 열렸다. 문 안쪽에는 시어머니가 버티고 서 있었다. 거실 슬리퍼를 직직 끌며 손에는 반쯤 까먹은 귤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밖에서 뭐 하느라 이렇게 굼떠 시어머니는 서연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로 쏙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현관에 선 채 시어머니의 뒷모습과 낯설게 번쩍이는 도어락 패드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소파 테이블 정중앙에 서류 한 장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었다. 문서 상단에는 논현동 상가의 정확한 지번과 면적, 그리고 건축 연도까지 아주 반듯한 글씨로 꼼꼼하게 채워져 있었다. 위임인 서명란만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 바로 옆에 붉은색 융단으로 감싼 인감도장 케이스가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케이스 안에는 최서연 세 글자가 정자로 또렷하게 새겨진 나무 도장이 꽂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종로의 수제 도장 골목에 가서 직접 파주었던 그 도장이었다. 제 도장은 언제 서랍에서 꺼내가신 겁니까? 거실의 정막을 가르는 서연의 목소리 끝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귤 껍질을 툭툭 까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콧방귀를 꼈다. 오늘 날씨가 춥다는 투의 아주 평온한 말투였다. 재현이 안방 서랍 뒤지니까 나오더라. 마침 잘 됐지 뭐. 너 번거롭게 구청까지 오갈 필요도 없고. 여기다 도장 꾹 찍으면 만사형통인데 뭘 그렇게 피곤하게 굴어?
서연은 붉은색 도장 케이스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화가 난다기보다 끝없이 깊고 아득한 헛웃음만 났다. 이 집안, 이 현관문, 저 도어락, 심지어 내 방 서랍장과 아버지의 유품인 내 인감도장까지. 이 집에서 온전히 내 것으로 허락된 공간은 단 한 뼘도 없었다. 안 찍습니다. 서연이 낮게 읊조렸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오물거리던 턱을 멈추고 눈을 치켜떴다. 안 찍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성큼성큼 다가가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딸깍 소리가 나게 뚜껑을 닫고는 주머니에 쑤셔 넣고 꽉 움켜쥐었다. 최서연, 시어머니가 먹다 남은 귤 반쪽을 소파 테이블 위로 퍽 하고 패대기 쳤다. 누런 귤즙이 사방으로 튀어 위임장 가장자리를 적셨다.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오늘 이 도장, 내년이 스스로 찍든 내가 내 손목을 끌어다 찍든 무조건 찍게 될 줄 알아.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코트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도장 케이스를 감싼 소나기에 핏대가 섰다. 이건 제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지씹듯 뱉어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창고 재고 조사 일정 때문에 야근을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밤 10시가 다 되도록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텔레비전 전원은 켜져 있었고 얼룩진 매매 위임장은 여전히 테이블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방금 씻어온 새 귤 한 소쿠리가 놓여 있었다.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탁탁 쳤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던 서연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지만 자리에 앉지는 않고 꼿꼿이 섰다. 시어머니가 검지로 위임장을 쓱 앞으로 밀었다. 오늘만 벌써 3번째 반복되는 제스처였다. 잔말 말고 서명하고 도장 찍어. 내일 아침 일찍 부동산에서 사람 데리고 상가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서연은 백열등 조명 아래 유난히 형광빛으로 번뜩이는 하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불현듯 허리를 곧게 폈다. 어머니 후 그녀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잔잔했다. 바닥까지 말라버린 죽은 호수처럼. 시어머니가 까던 귤 껍질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뜨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 가게를 안 팔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안 팔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어지며 코웃음을 쳤다. 그럼 내 아들이랑 갈라서야지. 세상 천지에 제 밥그릇만 챙기는 며느리를 어느 집구석에서 품어줘. 그따위 희생정신도 없는 년은 우리 강씨 집안 며느리 될 자격 없어. 우리 집안은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년 필요 없다. 거실에는 심야 예능 프로그램의 방청객 웃음소리만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위임장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주머니 너머로 단단한 인감 케이스의 윤곽을 만지작거렸다.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입술 끝이 살짝 말려 올라가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한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귤 껍질을 벗기던 시어머니의 손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다. 화려한 네일아트가 된 손톱 밑에는 노란 귤 껍질 잔여물이 끼어 있었다. 방금 뭐라고 씨부렸어? 좋다고요. 이혼합시다. 애서연은 시어머니의 경악으로 얼룩진 동공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간 듯 경쾌하게 내뱉었다. 어머니, 관할구청이 어딘지 미리 좀 찾아봐 두시겠어요? 내일 당장 협의 이혼 신청서 받으러 갈 테니까요. 거실의 시간이 통째로 얼어붙은 듯 완벽한 5초의 침묵이 흘렀다. 5초 뒤 시어머니가 스프링 튀어 오르듯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두꺼운 허벅지가 소파 테이블 모서리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테이블이 덜컹거리며 크게 흔들렸다. 와장창. 테이블 위에 있던 귤 소쿠리와 흰색 사기 접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날카로운 타여름을 냈다. 사방으로 흩어진 유리 파편들 사이로 샛노란 귤들이 대굴대굴 굴러 서연의 거실화 앞코까지 밀려왔다. 내년이 감이 날 시험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야차의 포효로 변해 있었다. 내년이 재현이 없이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아?
쥐꼬리만 한 300만 원짜리 월급 받아서 강북구 산동네 다세대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애비는 되졌고 어미라는 년은 딴살림 차려서 너거들 떠보지도 않는데 내까짓게 비빌 언덕이 어딨다고 이혼 타령이야. 시어머니는 서연의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밀며 삿대질을 해댔다. 분노로 인해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다. 똑똑히 들어 최서연. 너는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이지 물건처럼 사온 게 아니야. 시집을 왔으면 시댁법도를 따르는 게 순리야. 우리 재현이 그늘 벗어나는 순간 넌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 꼴을 면치 못할 줄 알아. 서연은 깨진 사기 파편이 발등을 찌를 듯 가까운 거리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밑에서 터져버린 귤 반쪽을 내려다보았다. 노란 과육이 지식여져 마룻바닥 틈새로 끈적한 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짓눌린 귤을 주워 들고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툭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 이혼합시다. 어머니 서연이 획 몸을 돌려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가게는 우리 아빠의 목숨이었고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 절대 푼돈에 안 팝니다. 시어머니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현관 쪽을 가리켰다.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당장 재현이한테 전화해서 결판을 내주마. 그날 밤 서연은 안방 대신 손님방에 이부자리를 폈다. 얇은 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대성통곡을 하며 악을 쓰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다. 내 마누라가 기어이 너랑 갈라서겠단다. 죽은 귀신이 남긴 다 쓰러져가는 상가 하나 지키겠다고 널 버리겠대. 너는 대체 집구석 돌아가는 꼴이 이 지경인데 입만 쩍 벌리고 있을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같이 등신 같은 놈을 배 아파 낳았는지 몰라. 다음 날 아침 7시 서연이 굳은 얼굴로 손님방 문을 열고 나왔다. 식탁 앞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재현이었다. 그는 출근용 정장 대신 어젯밤 입고 나갔던 칙칙한 스웨터 차림 그대로였다. 그의 앞에는 믹스커피 2잔이 놓여 있었는데 이미 차갑게 식어 표면에는 얇고 탁한 기름막이 끼어 있었다. 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서연은 식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당신 보라고 홧김에 한 말 아니야.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 한 올의 망설임도 묻어나지 않았다. 나 진심이야. 대개 어머니가 가게를 팔아서 그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당신과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더군. 난 내 가게를 선택했어. 재현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핏줄이 터질 듯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틀림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몰골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묵묵부답이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 서연은 그가 예전처럼 날아서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재현이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다. 알아, 이 재현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봤어.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뭘 확인해? 재현이 허리를 숙이더니 의자 밑에 내려둔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A4 용지 뭉치를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가 손때가 타서 둥글게 말려 있었다. 그는 그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올리더니 서연의 앞쪽으로 쓱 밀어주었다. 어젯밤에 야근 핑계대고 PC방에 갔었어. 재현이 그 종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집에서 노트북을 켜면 서연이 불안해할까봐,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쑥 들이닥쳐 모니터를 훔쳐볼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담배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찌든 PC방 구석자리에서 장장 3시간 동안 모니터만 뚫어라 쳐다보고 왔다고 했다. 서연이 시선을 내려 맨 위에 놓인 종이를 확인했다. 서울시청 공식 홈페이지의 고시문을 캡처해서 인쇄한 것이었다. 제목, 중구 논현동 일대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최종 승인 고시. 서울시에서 지난달에 이 구역 재개발을 최종 승인했어. 재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서 하단의 텍스트를 짚었다. 갈라진 목소리 속에는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차분함이 깔려 있었다. 장인어른 상가가 있는 그 구시장 골목 전체가 대형 상업복합단지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어. 철거에 따른 보상금 산정 초안도 이미 다 나왔고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요동쳤다. 재현이 종이를 한 장 뒤로 넘겼다. 현재 용적률과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한 비공식 감정평가서였다. 그 위에는 형광펜으로 여러 번 덧칠해 눈이 시리도록 노랗게 강조된 숫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 보상 기준표대로라면 장인어른이 남기신 그 12평짜리 상가 만약 현금으로 청산받을 경우 세금 떼고도 최소 15억 원이야. 재현이 고개를 쳐들고 충격으로 굳어버린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만약 현금 대신 입주권을 선택해서 미래에 들어설 복합단지 1층 상가 우선 분양권으로 돌려받게 되면 재현의 손가락이 형광펜으로 동그랗게 쳐진 또 다른 숫자 위로 미끄러졌다. 그 가치만 무려 38억 원이야. 38억 원. 그 거대한 숫자는 고요한 주방의 공기를 찢고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서연의 숨통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그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시야가 기하학적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1년 내내 반쯤 닫혀있던 그 녹슨 셔터, 용접 자국이 울퉁불퉁하던 자물쇠, 3년 전 그날에 멈춰있던 낡은 달력. 장인어른이 당신에게 남겨주신 건 골칫거리 낡은 상가가 아니야. 재현의 크고 투박한 손이 테이블 위에 멍하니 놓인 서연의 손등을 포겠다. 그의 손은 비정상적일 만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반평생을 바쳐 지켜낸 당신의 목숨줄이야. 끝부분이 누렇게 바랜 A4 용지가 서연의 손끝에 닿았다. 희미한 백열등 조명 아래 검은색 활자들이 형광펜의 형체와 섞여 지독하게 비현실적인 색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38억 원. 서연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안쪽으로 말려들며 굽어졌다. 손톱이 나무 식탁을 긁으며 끼기기 하는 건조하고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치 접착제라도 발라놓은 듯 그 숫자에 콱 박혀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고 말았다. 안구 표면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자결감이 밀려왔지만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항상 반쯤 닫혀 지내던 녹슨 셔터의 감촉, 거칠고 투박했던 자물쇠 고리, 3년 전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 그리고 아버지가 입던 점퍼에서 풍기던 소주와 쇳내가 뒤섞인 그 익숙한 채취가 38억이라는 폭력적일 만큼 찬란한 숫자 앞에서 산산이 조각났다가 다시 거대하게 재조립되는 듯했다. 조합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돌린 감정평가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 재현의 목소리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가 가리키는 서류 우측 하단에는 서울시 중구청이라는 붉은색 관인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구시장 거리가 통째로 철거돼. 장인어른 상가는 그 중에서도 메인 도로로 빠지는 코너 자리라 용적률 보상 가중치가 가장 높게 잡혀 있어. 현금으로 타면 세금 떼고 15억. 상가 입주권으로 갈아타면 향후 완공될 복합단지 1층 로열층 상가가 떨어져. 그 가치가 최소 저 금액이야. 재현의 손가락이 38억이라는 글자 위를 툭툭 2번 두드렸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놓인 2잔의 믹스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표면에 뜬 기름기가 엉겨붙어 탁한 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재현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까칠하게 돋아나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입었던 낡은 스웨터 차림 그대로였는데 올이 풀린 소매 끝에는 실밥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바로 이 남자가 담배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진동하는 PC방 구석자리에서 모니터를 뚫어라 쳐다보며 3시간이나 버티고 앉아 이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인쇄해 온 것이다. 당신 서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끔찍하게 갈라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대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재현이 손을 거두고 시선을 떨구어 식탁 위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냥 심증만 있었을 뿐이야. 며칠 전 뉴스에서 논현동 개발 계획을 짧게 언급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 그런데 설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고개를 들어 서연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재현은 단어 하나하나를 지씹듯 아주 느린 속도로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한테서 이 돈을 뜯어내서 재민이 집을 사주려고 들 거야.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이 대수겠어? 재민이한테 강남 아파트를 현찰로 당장 사주라고 난리를 칠 거고
심지어 남은 돈은 자기 노후 자금으로 바치라고 요구할 게 뻔해. 서연의 숨이 턱 막혔다. 손끝에서 손목까지 번져있던 저릿한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척추를 타고 기어오르는 듯한 섬뜩한 한기가 들어찼다. 재현의 말이 맞았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 낡은 상가의 가치가 38억 원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고작 도장 하나 찍으라고 윽박지르는 선에서 끝날 리 없었다. 그녀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 뼈와 살이 통째로 씹어먹혀 찌꺼기 하나 남지 않게 될 터였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구청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받아와 재현은 오늘 저녁 메뉴를 묻는 것처럼 지극히 평온한 말투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은 멍해졌다. 이혼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어야만 우리 엄마도 단념할 거야. 엄마는 당신이 이혼이라는 말로 으름장을 놓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절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자고 재현은 식탁 위에 널브러진 A4 용지들을 다시 모아 반듯하게 접은 뒤 서류 가방의 가장 깊숙한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신을 심판하겠다고 했잖아. 우리 그 연극의 끝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고. 토요일 오후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서연은 짙은 회색 울 코트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어제 오후 마포구청에서 받아온 누런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인적사항이 이미 꼼꼼하게 채워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2부가 담겨 있었다. 재현은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쳤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복도의 센서 등이 고장난 탓에 계단은 침침했다. 2층에서 3층까지 총 15개의 계단. 서연은 차가운 시멘트 계단을 밟으며 뒤따라오는 재현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코트 주머니 속에 든 나무 도장 케이스가 허벅지 옆을 툭툭 쳤다. 302호 문 앞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재현이 손을 뻗어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딕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열렸다. 현관 신발장 앞에는 이미 신발들이 빼곡하게 널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평소 즐겨 신는 빨간색 가죽 슬리퍼 외에도 시동생 재민의 한정판 스니커즈, 여자친구 수빈의 큐빅 박힌 하이힐, 그리고 검은색 소가죽 앵클부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친여동생이자 서연의 이모의 신발이었다. 문이 열리는 찰나 집안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서연은 구두를 벗고 여분의 거실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은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후끈했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귤껍질의 시큼한 냄새, 그리고 들큰한 한약 냄새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소파 테이블은 창가 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의자 5개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는 정중앙의 상석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한껏 뽕을 넣은 머리는 빈틈없이 빗어 넘겨져 있었고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른 상태였다. 그녀의 오른편에는 이모가 앉아 있었다. 이모는 화려한 꽃무늬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채 한 손에 과도를 쥐고 사과를 깎고 있었다. 길게 이어진 사과 껍질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왼편의 2인용 소파에는 재민과 수빈이 몸을 구겨 넣고 앉아 있었다.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재민은 등을 잔뜩 구부린 채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바닥에 장판 무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공들여 풀메이크업을 한 수빈은 무릎 위에 빳빳한 신상 명품백을 올려놓고 두 손을 다소곳이 포개고 있었는데 갓 구운 프렌치 네일아트가 반짝반짝 빛났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식탁 의자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법정의 피고인석 같았다. 왔냐? 앉아라. 시어머니가 턱을 까딱거리며 그 빈 의자 2개를 가리켰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왼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재현도 그녀의 뒤를 따라 오른쪽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는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형수님이 재민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재빨리 고개를 푹 숙였다. 수빈은 살짝 고개만 까닥였는데 그 얼굴에는 아주 적절하게 계산된 듯한 억울함과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다. 이모는 깎은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조각내어 이쑤시개로 콕 찍어 시어머니에게 건넨 뒤 과도를 내려놓고 갑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 뽑아 손을 닦았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아, 오늘 너를 부른 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모는 특유의 훈계하는 듯한 느릿느릿한 억양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강씨 집안이 널 친딸처럼 아껴온 거 넌 잘 알지 않니? 재민이도 내가 다 커가는 거 지켜보내고. 지금 걔가 이렇게 곤경에 처했는데 명색이 큰어머니 될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면 되겠어? 피부치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자꾸나. 서연은 이모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떡칠된 얼굴을 훑고 지나가 눈을 피하는 재민을 거쳐 마침내 시어머니에게 가 닿았다. 시어머니는 사과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녀는 소파 테이블 옆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바로 목요일 밤 서연이 끝내 서명하지 않았던 그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위임장을 종이 막대처럼 둥글게 말아쥐고는 신경질적으로 자기 손바닥을 툭툭 쳤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날이 서 있었으며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군대의 명령조 같았다. 최서연, 내 상가를 택할래? 아니면 내 아들을 택할래? 재민이랑 수빈이도 다 듣고 있고 내 이모도 여기 증인으로 앉아 있어. 너 그날 짓거렸던 미친 소리 온 식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똑똑히 짓거려봐라. 어머니요. 서연의 목소리는 후끈한 거실 공기 속에서 유난히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 상가 안 팝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수빈이 헉 하고 짧은 숨을 들이켜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재민은 화들짝 고개를 치켜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씨부렸어?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튀어오르며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막대를 소파 테이블 위로 쾅 하고 내리쳤다. 그 충격에 조각난 사과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먼지 구덩이에 처박혔다. 아이고 서연아. 넌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니? 이모도 덩달아 일어나 서연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호통을 쳤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을 최우선으로 여겨야지. 내가 내 친정애비가 남긴 그 다 썩어가는 구멍가게 하나 부둥켜 안고 있는다고 금가락지가 떨어지니 은가락지가 떨어지니? 내가 당장 돈 보태서 재민이 전셋집 구해주면 재민이가 평생 형수 은혜를 잊겠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속만 차리고 얍삽하게 살면 천벌 받는다. 형수님. 재민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맹세할게요. 결혼만 무사히 치르면 수빈이랑 저랑 다달이 월급 타는 대로 꼬박꼬박 갚을게요. 평생에 걸쳐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갚기는 개뿔이 갚아. 시어머니가 재민의 말을 신경질적으로 자르고는 서연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저녀는 애초에 우리 강씨 집안을 우습게 본 거야. 죽어빠진 귀신 물건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우리 재현이는 남편 취급도 안 하는 독한 년이라고. 최서연, 내가 널 봐주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당장 그 도장 꺼내서 여기다 쾅 찍어. 안 그러면 오늘부로 넌 이 집구석에서 영영 쫓겨날 줄 알아. 서연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눈앞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귓가를 때리는 온갖 삿대질과 비난의 합창을 묵묵히 들었다. 7년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싸던 도시락, 요일별로 꼬박꼬박 소분해 놓던 약통, 퇴근길에 꼭 챙겨오던 흙 묻은 대파. 이 2500여 일의 시간들이 바로 이 순간 거대하고 지독한 코미디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고는 무릎 위에 놓아둔 가방의 지퍼를 지익 열었다. 그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아수라장 같던 거실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퍼붓던 쌍욕을 멈추고 서연의 손끝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서연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그 붉은색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내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이모도 삿대질을 거두고 입꼬리를 씩 말아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이 가방에서 끄집어낸 것은 도장 케이스가 아니었다. 마포구청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두툼한 누런색 서류 봉투였다. 그녀는 봉투의 하얀색 실매듭을 천천히 풀더니 그 안에서 2장의 서류를 꺼내어 소파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펼쳐놓았다. 종이 맨 위쪽에는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 아래 아내 측 서명란에는 최서연 3글자가 아주 반듯하게 적혀 있었고 잉크는 이미 완전히 말라 있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이 그 굵은 활자 위를 훑고 지나가자 동공이 기괴할 정도로 팽창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 상가, 절대 안 팝니다에 서연이 고개를 치켜들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바닥을 찢듯 단호했다. 제가 그 상가를 내놓지 않으면 강씨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하시니 좋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이대로 갈라서겠습니다. 이 서류, 월요일 아침에 구청 문 열자마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단조롭게 울릴 뿐이었다. 너 서연을 향해 뻗은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리듯 발작적으로 떨렸다. 뾰족하고 붉은 손톱이 허공에서 맥없이 흔들렸다. 평소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던 며느리가 감히 자기 면전에 대고 진짜 이혼 서류를 들이밀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너 지금 진짜 그 다 쓰러져가는 흉물 하나 지키겠다고 이 가정을 박살내겠다는 거냐? 분노가 순식간에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상처 입은 짐승처럼 핏발선 눈으로 서연의 옆에 침묵하고 앉은 재현을 노려보았다. 이거 봐라. 강재현, 내년이 무슨 괴물을 집안에 들였는지 똑똑히 보라고 시어머니는 공기중으로 침방울을 튀기며 악을 썼다. 전현이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고 있는데 넌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할 참이야? 내 어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똥을 싸는데도 가만둘 거냐고. 너 오늘 여기서 입도 뻥긋 못하면 내 호적에서 당장 파버릴 줄 알아. 이모도 옆에서 부채질을 해댔다. 재현아, 저런 독종을 곁에 둬서 뭐 하겠니? 차라리 잘됐다. 당장 갈라버려. 우리 강씨 집안 스펙이면 저런 년보다 100번 1000번 더 젊고 말 잘 듣는 아가씨 얼마든지 새로 들일 수 있어. 재미는 겁에 질려 소파 구석으로 쥐새끼처럼 몸을 웅크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수비는 곁눈질로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힐끔거리며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주파나를 튕기는 눈치였다. 재현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드디어 재현이 폭발하여 밥상을 엎을 것이라 예상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통쾌함이 스쳤고 이모 역시 흥미진진한 구경꾼의 자세로 고쳐 앉았다. 재현은 의자를 돌아 서연의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는 시어머니도 이모도 쳐다보지 않았다. 허리를 숙인 그는 소파 테이블에 놓인 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슥 쓸어내리더니 양손으로 종이의 양끝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찍! 날카롭고 섬뜩하게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찢었다. 재현은 구청 마크가 찍힌 그 공식 문서를 단숨에 반으로 쫙 찢어버렸다. 곧이어 2 동강난 종이를 겹쳐잡고 다시 한번 힘주어 찢어발겼다. 찍! 종이는 흉측한 4조각의 파편이 되어버렸다. 재현이 쥐고 있던 손을 놓자 갈갈이 찢긴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나풀나풀 테이블 위로 떨어져 먼지 투성이가 된 사과 조각을 덮어버렸다. 거실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다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었다. 목구멍에 걸린 악다구니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끄끄거리는 기괴한 소리만 낼 뿐이었다. 재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그의 2 눈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차분했고 감정의 동요도 어른을 대하는 일말의 두려움조차 없었다. 엄마, 재현이 입을 열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룻바닥에 쾅쾅 내리꽂히는 대목 같았다.
서연이는 상가 안팎입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연과 시어머니 사이를 완벽하게 가로막아 섰다. 제가 못 팔게 할 겁니다. 이 일로 기어이 매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셔야 속이 시원하시다면 좋습니다. 재현은 경악으로 우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쏘아보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제가 서연이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 빌라, 엄마 명의니까 털끝만큼도 미련 없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예금, 보험, 싹 다 엄마한테 두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 맨몸으로 쫓겨나도 좋습니다. 대신 제가 숫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그는 뒤로 돌아 자신이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더니 가장자리가 너덜거리는 A4 용지 뭉치를 끄집어냈다. 탁! 그는 그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로 가차없이 패대기 쳤다. 공교롭게도 갈갈이 찢긴 이혼 서류 조각들 바로 위를 덮었다. 논현동에 있는 12평짜리 상가, 재현이 맨 윗장에 인쇄된 서울시청 홈페이지 캡처본을 검지로 찌르듯 가리켰다. 그리고 재빨리 다음 장을 넘겨 노란색 형광펜이 떡칠된 그 숫자 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최근에 통과된 도시 재개발 보상 계획안에 따르면 1차 감정평가액이 딱 이만큼 나왔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못 읽으시겠다면 제가 직접 읽어드리죠. 재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38억. 38억. 이 단어는 거대한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300이 호거실 한복판에서 터져버렸다.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고막이 삐하는 이명으로 가득 찼다. 38억. 시어머니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붉어져 나온 안구는 테이블 위에 서류만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재현의 손가락 끝을 따라간 그녀의 시선이 붉은색으로 굵게 칠해진 그 아득하게 긴 동그라미의 행렬 위로 추락했다. 소파에 찌그러져 있던 재민이 용수철처럼 튕겨올랐다. 그는 슬리퍼를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와 테이블 위로 상체를 처박듯 엎드려 그 감정평가서를 코가 닿을 듯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형 이거 진짜야? 재민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우스꽝스럽게 갈라졌다. 그는 종이 위에 글씨를 가리켰는데 감전이라도 된 듯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1, 10, 100, 1000, 13, 38억. 형수 그 다 쓰러져가는 점포가 38억이라고? 소파에 앉아있던 수빈이 허리를 번쩍 세웠다. 그녀의 무릎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명품백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지만 그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은 그녀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도저히 감추지 못한 시뻘건 탐욕이 일렁였다. 38억. 불과 10분 전만 해도 속으로 고물이나 끌어안고 사는 구질구질한 년이라고 비웃었던 큰동서가 무려 3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 얼굴의 핏기가 실시간으로 싹 가셔버렸다. 불같이 붉게 타오르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지더니 이내 시체처럼 기괴한 시퍼런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뚱어리가 휘청거렸다. 서울시청관인 중구청 직인이 찍힌 공문,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그 감정평가서가 마치 무자비한 쇠망치가 되어 그녀의 정수리를 쉼없이 두들겨 패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 번개처럼 끔찍한 사실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사실. 바로 방금 전, 불과 5분 전이었다. 하마터면 자기 손으로 큰아들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38억 원을 거머쥔 며느리를 제 발로 걷어찰 뻔했다. 만약 서연이 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 버렸다면 그 38억 원은 이번 생에 강씨 집안과는 단일 원어치의 인연도 맺지 못하고 영영 날아갔을 터였다. 고작 1억 2천만 원짜리 빌라 전세 보증금을 얻어내겠다고 38억 원을 자기 손으로 시궁창에 쳐넣을 뻔한 것이다. 38억. 강동구의 멀쩡한 꼬마 빌딩 하나를 통째로 쓸어 담고도 남을 돈을. 아이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바들바들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자기 뒷목을 꽉 움켜쥐었다. 극심한 현기증이 머리끝까지 뻗치며 눈앞의 소파 테이블도 A4 용지도
재민의 상판대기도 뱅글뱅글 도는 환영으로 변해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의 몸이 뒤로 쿵 하고 쓰러졌다. 언니, 이모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엎어지듯 달려와 시어머니의 팔뚝을 부축했다. 하지만 상황을 굴리는 이모의 눈치는 그 누구보다 빨랐다. 시어머니를 대충 부축해 앉히기가 무섭게 이모는 즉각 태세를 전환했다. 방금 전까지 독살맞게 쏘아대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부떠는 미소가 한가득 피어올랐다. 아이고 서연아, 이모는 부축하던 손을 획 놔버리고는 소파 테이블에 떨어졌던 사과 조각을 덥석 집어들었다. 먼지가 묻었든 말든 그 사과를 서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들었다. 내가 진짜 미쳤지. 이모가 아까 짓거린 말은 다 홧김에 헛소리한 거야. 내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맘에 담아두지 마라. 응?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식구끼리 얼굴 좀 붉혔다고 앙심 품으면 쓰나. 38억이라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서연이는 진짜 천운을 타고난 복덩이네. 내가 옛날부터 내 친정아버지 관상 좋으시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잖니. 서연은 눈웃음으로 자글자글해진 이모의 낯짝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며 사과를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헐떡거리며 거친 숨을 토해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뒷목을 쥐어뜯듯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품이 어떻게든 이 나라가 버릴지도 모르는 38억 원을 붙잡기 위해 발악하려는 듯했다. 재현아 목이 졸린 오리처럼 가래 끓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재현은 그녀에게 일말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서연의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침을 흘리는 이모의 시선과 어떻게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시어머니의 눈길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엄마, 내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방금 전의 벼락 같은 고함보다 훨씬 더 짙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의자에 걸쳐두었던 자신의 정장 재킷을 집어들어 돌아서서 서연의 어깨 위에 포근하게 덮어주었다. 오늘부로 저랑 서연이 짐 싸서 나갑니다. 재현이 허리를 숙여 방닥에 굴러다니던 끝내 서명되지 못한 그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시원하게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이제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십시오. 재민이 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올해 28살이지 8살짜리 꼬마 아닙니다. 전셋집이 필요하면 뼈 빠지게 일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오라고 하십시오. 재현은 서연의 손목을 단단히 쥐고 그녀를 이끌어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형, 가지마. 재민이 맨발로 다급하게 두어 걸음 쫓아나오며 목청을 돋웠다. 형, 우리 앉아서 다시 얘기해보자. 응? 형수님이 우리 형 좀 말려주세요.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에서 거실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제 코트를 여며 입은 그녀는 주저없이 302 호의 육중한 문을 밀고 나갔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등 뒤에서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린 시어머니가 소파 바닥으로 풀썩 고꾸라지는 소리였다. 이어서 덜그럭거리며 소파 테이블이 뒤집히는 소리가 났다. 접시가 박살나고 어젯밤에서 사왔던 껍질 얇은 그 귤들이 또다시 바닥으로 대굴대굴 쏟아져 내렸다. 그중 귤 하나가 굴러굴러 현관문 턱에 탁 부딪히며 멈춰섰다. 띠딕, 철컥. 도어락이 야멸차게 잠기며 집안에서 터져나오는 이모의 날카로운 비명, 재민의 징징거리는 곡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헐떡이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그 얄팍한 철문 너머로 영원히 차단해버렸다. 3개월 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이 밝은색 강마루 위로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다. 마포구에 있던 17평짜리 퀴퀴하고 습한 빌라는 이미 까마득한 과거가 되었다. 이곳은 망원동에 새로 구한 정남향 27평짜리 전세 아파트였다. 서연은 포근한 순면 홈웨어를 입고 넓고 환한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싱크대 위에는 새벽부터 지지고 볶아야 할 채소 더미도 없었고 요일별로 칸칸이 나뉘어 있던 그 징글징글한 약통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녀가 양문형 냉장고로 다가가 탄산수를 하나 꺼내려던 찰나
그녀의 시선이 냉장고 문짝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자석으로 꾹 눌러놓은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 반듯반듯한 글씨체는 재현이 출근길에 남겨둔 것이 틀림없었다. 거기에는 공과금 내는 거 잊지 말라거나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줘 같은 구질구질한 말 대신 아주 짧고 묵직한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장인어른, 서연이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던 서연의 손이 굳어버렸다. 포스트잇을 빤히 응시하던 그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지난 석 달 동안 재현은 자기가 모아둔 적금을 전부 깨서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고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짐을 정리하는 모든 수고를 혼자 도맡아 했다. 그는 그 38억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으며 보상금이 언제 나오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연의 손을 잡고 그 숨막히는 진흙탕 구덩이에서 그녀를 끄집어냈을 뿐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냉장고 문짝에 이마를 툭 기댔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콧방울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려 마룻바닥을 톡톡 적셨다. 지난 7년 그녀는 억지로 태엽을 감은 깡통 로봇처럼 매일 새벽 5시 4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떠 온갖 수모와 숨막히는 핍박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 이 포스트잇 한 장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논현동 상가 재개발 사업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난달 상가 소유주 자격으로 재개발 조합 임시 사무실을 찾은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빼앗길 뻔했던 바로 그 나무 도장을 꺼내 정식 보상 합의서에 꾹 눌러 찍었다. 하얀 종이 위에 붉은 인주로 선명하게 박힌 최서연 세 글자. 그녀는 15억 원이라는 현금 청산을 선택하는 대신 향후 완공될 초호화 복합단지 스타라이트 센터 딜층, 그것도 대로변을 낀 가장 목 좋은 36평짜리 대형 상가의 입주권을 거머쥐었다. 반면 그 시각, 시어머니의 인생은 글자 그대로 벼랑 끝에서 추락하고 있었다. 그날 300이 호거시를 초토화시켰던 38억 대첩의 소문은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원래부터 입이 싸기로 소문난 데다 평소 언니에게 묘한 열등감을 품고 있던 이모가 온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다닌 탓에 친척들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제 오말순 여사는 집안 전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허영심에 찌들어 악다구니만 쓰던 그 노인네가 막내 아들 전세금 1억 남짓을 뜯어내려다가 무려 38억짜리 복덩이 며느리를 자기 발로 뻥 차버렸다는 기막힌 사연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친척들끼리 명절에 모일 때마다 이모는 시어머니가 그날 뒷목을 부여잡고 거품을 물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성대모사했고 그때마다 좌중은 통쾌한 폭소로 뒤집어졌다. 재민의 혼사는 당연히 엎어졌다. 수빈의 부모가 어느 연주를 통해 이 집구석의 전말을 낱낱이 주워 듣고 말았던 것이다. 수빈의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얼음장같이 냉혹한 목소리로 통보했다. 우리는 그쪽 집안 형편이 기운다고 해도 어떻게든 눈 감아주려고 했건만 큰며느리 유산까지 눈독 들여 강도질을 하려 드는 그따위 몰상식한 집안에 우리 귀한 딸을 밀어넣을 수는 없지요. 이 결혼은 어떤 걸로 합시다. 잿밥에만 눈이 멀었던 수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고 재민이 할부로 긁었던 싸구려 커플링마저 택배 상자에 담겨 착불로 반송되었다. 재민은 홍대 앞 술집에서 사흘 밤낮으로 소주를 퍼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급기야 카페 사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결국 짐을 싸들고 300이 호의 퀴퀴한 작은 방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지금 평생을 치마폭에 감싸고 돌았던 빈대 같은 막내 아들과 시어머니는 한약 냄새 찌든 그 좁아터진 거실에서 매일같이 서로를 노려보며 지옥을 맛보고 있다. 핏대 세워가며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력을 상실했고 재미는 결혼이라는 핑계조차 사라진 채 방구석 폐인으로 전락했다. 진흙탕에 처박힌 두 마리 두꺼비처럼 모자는 서로의 등골을 빼먹고 삿대질을 해대며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이다. 6개월 뒤에 어느 주말 서울에 다시 초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쳤다. 서연은 짙은 회색 울 코트를 차려입고 홀로 지하철을 타고 논현동을 찾았다.
구시장 일대는 이미 파란색 철제 공사 펜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저 멀리서 굴착기가 시멘트 덩어리를 부수는 무지막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는 텁텁한 시멘트 분진 냄새가 진동했다. 골목 입구에서 호떡을 뒤집던 할머니는 일찌감치 다른 동네로 터를 옮겼고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수십 년 동안 켜켜이 눌러붙은 시커먼 기름때만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서연은 공사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하얀색 안전모를 쓴 채 마지막으로 그 낡은 골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12평짜리 상가 건물은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벽면에는 시뻘건 레커로 큼지막하게 철거라는 글자가 휘갈겨져 있었다. 반쯤 내려간 셔터문 위로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강제 퇴거 고지서가 나부꼈다. 서연은 가방을 뒤져 누런 황동 열쇠를 꺼냈다. 그녀는 셔터 앞으로 다가가 30년 전 아버지가 투박한 솜씨로 직접 지져놓은 용접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찔러 넣었다. 녹이 있을 대로 쓸어버린 내부가 끼기기 비명을 지르며 힘겹게 돌아갔다. 그녀는 드르륵 소리를 내며 셔터를 밀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상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호떡 할머니가 짐을 빼며 구석구석 쓸어둔 덕에 휑한 공간 한가운데에는 낡아빠진 붉은색 플라스틱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의자를 건너뛰어 곧장 맞은편 벽으로 향했다. 은행 로고가 박힌 오래된 벽걸이 달력. 모서리가 둥글게 말려 바스러질 듯 누렇게 바랜 종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달력은 아버지가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던 바로 그 다음 날 붉은색 펜으로 둥그렇게 동그라미 쳐진 3년 전의 그 시간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서연은 성큼성큼 다가갔다. 평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시간을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뻗어 녹슨 못에 걸려있던 그 낡은 달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종이가 부서지지 않게 둥글게 말아 자신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가방 반대편에서 푸른 풍경화가 인쇄된 빳빳하고 새로운 달력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새 달력을 방금 전에 그 녹슨 못에 걸고 이번 달이 펼쳐지도록 종이를 넘겼다. 코트 주머니에서 검은색 볼펜을 꺼낸 그녀는 오늘의 날짜 위에 꾹 힘을 주어 크고 진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바로 옆 여백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갔다. 아빠, 고마워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명한 글씨였다. 볼펜을 챙겨 넣은 서연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30년의 묵은 세월을 간직한 그 상가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파란색 철제 펜스 밖으로 나오자 잿빛 구름을 뚫고 쏟아진 초겨울의 햇살이 반쯤 닫힌 녹슨 셔터 위로 곧장 내리꽂혔다. 30년 전 아버지 최상호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불꽃을 튀겨가며 엉성하게 지져놨던 그 용접 흉터가 눈부신 빛을 받아 서늘하고 굳건한 금속성의 광택을 번쩍이고 있었다. 그 투박한 용접 자국, 그리고 녹슨 철문. 30년 전 그것들은 온갖 인간 군상이 들끓던 구시장 골목에서 아버지의 소중한 생계를 노리던 밤도둑들을 든든하게 막아주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가족이라는 소름 끼치는 이름표를 단 도둑대가 도덕과 핏줄이라는 쇠지렛대로 딸의 피와 살을 뜯어먹으려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남긴 그 거친 흉터와 철문이 기어코 딸의 목숨을 겨눈 치명적인 일격을 온몸으로 튕겨낸 것이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다. 특정인에게만 설정해둔 카카오톡 알림음이었다. 재현의 메시지였다. 상가 다 둘러봤어? 구시장 입구 쪽에서 기다리게. 당신 좋아하는 어묵 샀어. 따뜻할 때 먹자. 서연은 코트 주머니 깊숙이 두 손을 찔러 넣었다. 손끝에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그 나무 도장 케이스에 단단한 윤곽이 잡혔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흙먼지와 부서진 자갈기를 사뿐히 들여밟으며 뽀얗고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골목 어귀의 노점상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다.